알약이 이제 판하고 어떻게 생물 조금 할 건데 메인 내용은 판이고요. 변별력이 꽤 높은 파트예요. 여기도 1학기 중에 변별력이 꽤 높은 파트인데 사실 암기 위주의 내용들이고요. 암기만 충분히 한다면 이렇게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파트니까 좀 미리미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성악과 암기량은 많거든요. 주차별로 할 양은 되게 적어요. 주차별로 이게 암기가 쌓여 있으면 괜찮은데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미리미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시다. 좀 갑시다. 먼저 판 할까요? 판. 판이라고 하면 지구 요렇게 봤을 때요. 우리 지구의 가장 끝에 있는 껍질 같은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이거 지각이라고 했죠. 이 지각하고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각 이야기했는데 지각에는 이렇게 상도 있는 해양 지각이 있고요. 여기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바닷물도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바닷물이 흐르니까 바닷물도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다음 그 밑에 요까지가 지각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를 셈이 지각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지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각 밑에 누가 있어요? 멘틀이지. 멘틀은 햄이 이 지구 시스템에서 부피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넓게 분포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멘틀은 그 멘틀 내에서도 성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은 멘틀인데 멘틀 중에서 멘틀의 상층부인데요. 자, 여기의 특징은 단단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체 상태인 단단한 지점. 단단합니다. 멘트 성숙으로 고체. 네. 고체고요. 단단한. 멘트는 다 고체예요. 근데 고체인데 여기 딱딱한 고체예요. 단단한 고체. 자, 그럼 그 밑에 이 정도로 표시하고 그 밑에 또다시 멘틀이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멘틀이라는 한 층을 여러 개로 좀 세분화해서 나눈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멘틀이긴 한데 멘틀 중에서 어떤 지점이냐면 유동성이 있는 지점이에요. 유동성이 있는 고체로 구성된 지점입니다. 고체긴 고체인데요. 유동성 조금 흐를 수 있는 고체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판이라고 지칭하는 지점은 어디냐? 바로 이 지각과 안녕 누구지? 박준서는 반말이고 박준서가 누군데? 저번 주에 안 왔잖아. 보충 왔니? 아니. 오늘 처음이야? 앉아. 반가워. 여기까지 멘트의 상층부 단단한 부분까지를 우리가 판이라고 지칭합니다. 다음 이 판에 하단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지칭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연약권이라고 지칭해요. 자, 이 연약권은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연약권은 대류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대류라고 하면 저번 주 이야기했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해서 마치 이제 시계가 돌듯이 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이 연약권에 있는 멘틀 물질이 사실 마그마거든요. 마그마가 계속 뺑글뺑글 돌겠네. 책이 없니? 네. 그래? 자, 일단 요거를 가져가. 140쪽 봐. 130쪽. 이 연약권이 계속 뺑글뺑글 돌면서 이 위에 있는 판을 움직이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판 구조론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 판, 여기는 한 100km 정도거든요. 이 100km 정도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이 판, 그리고 판 밑에 있는 연약권이 움직이면서 그 위에는 판을 이동시키는 구조이다. 자, 그 다음! 여기 대충 한 절반 정도 나눠볼까요? 이 정도? 이 정도? 다음에 여기 보면 판은 판인데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이죠. 자, 이 판을 우리가 대륙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쪽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 이 판, 여기는 해양판이라고 지칭해요. 대륙지각을 포함하고 멘틀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대륙판,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멘틀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해양판이라고 지칭해요. 그럼 우리 대륙판과 해양판의 차이점을 표로 가볍게 정리합니다. 대륙판, 해양판. 첫 번째로 두께 봐야 되거든요. 두께. 시력 검사하는 게 두께 누가 두껍니까? 대륙판이 두껍네요. 왜? 저렇게 산이 위로 솟아있으니까 사실 아래로도 좀 솟아있거든요. 대륙지각은 거기까지 됐습니다. 두껍다 하는 정도. 해양판은요? 얇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것 밀도예요. 자, 대륙판은 밀도가 큽니다. 해양판은요 밀도가 작아요. 반대로 대륙판은 밀도가 작고요. 해양판은 밀도가 큽니다. 자, 왜냐면 이 둘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륙판은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구성이 됩니다.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 그리고 마그마의 성분도 화강암이에요. 해안판은요, 현무암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밀도가 더 큽니다. 네, 오늘 시험 나간 것 중에 대역판이 더 두꺼운지 해양판이 더 두꺼운지 문제 있잖아. 없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메인으로 이야기할 판의 경계예요. 오늘 메인입니다. 판의 경계. 자, 지구가 있는데, 지구 한 반쯤만 그려볼게요. 요렇게. 지구 반쯤만 좀 그려볼게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반원만 그려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 연합권이 있어서 연합권 물질이 이렇게 대류한다라고 했거든.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대류하고, 이렇게 대류한다. 그렇죠? 살짝만 내려올게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네? 마그마가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저런 이 대류하는 구역이 많이 존재해요. 자,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판이 있대. 요런 판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있다. 자, 여기도요, 하나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서. 됐죠? 상황 어렵지 않죠? 한두 개가 이렇게 있네. 근데 지금 너무 떨어져서 그랬다. 살짝만 떨어져요. 지금 여기는 멘틀 물질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위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그마가 여기 중간에서 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네? 마그마가 돌다가 위쪽으로 툭 하고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근데 자 그러면 이 마그마가요. 이 판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뚫고 나오고 이쪽으로 뚫고 나와서 굳어버려요. 양쪽에 굳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마그마가 좀 굳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새로운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그마가 굳고 끝이 아닙니다. 마그마가 굳으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암석이나 뭐 판 같은 것들이 생성되는 지역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풀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멘틀이 대류하는데 이 멘틀을 구성하는 마그마가 위로 튀어 올라가는 지점이래. 멘틀 대류의 상승구다라고 이야기해요. 멘틀 대류의 상승구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입니다.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어떤 특징이 일어나나 한번 볼까요? 다음 지금 판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자, 근데 가운데에서 이 판의 경계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뻑 하고 올라온대요. 그럼 이 판 두 개가 어떻게 돼? 점점점 멀어지겠죠. 그럼 이 가운데 비어있는 땅은 어떻게 되나요? 마그마가 채워지지. 그래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 두 개의 판이 양쪽으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N은 왼쪽으로 가고요. N은 오른쪽으로 가요. 우리 이런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이야기해요. 멘틀대로 상승부에는 발산형 경계가 발달하는 겁니다. 발산형 경계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형이나
판이 생성될 수가 있다. 왜? 마그마가 튀어나와서 굳었으니까요. 근데 봐볼래? 여기에 판이 하나 더 있었다. 이쯤에. 좀 많이 멀긴 한데 판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럼 봐봐야 돼. 이 판이 점점 오른쪽으로 색칠 좀 해줄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 판이 점점 미끄러져 와서 여기랑 어떻게 돼? 부딪히겠죠. 자, 부딪힐 때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현상이요. 선생님 주먹 두 개가 이렇게 와가지고 부딪혔다라고 해볼게. 둘 중에 지진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밀도가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해볼까? 너네 기준 왼쪽 손이. 자, 부딪히면 밀도 큰 애는 어디로 가니? 아래로 가니 위로 가니? 아래로 가죠. 밀도가 크면 가라앉잖아. 여기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지연아, 보고 있지? 이렇게 부르지 하지 마. 어? 자,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 상 알겠어? 이 판이 와가지고 여기로 파고 들어간다고. 오늘 그림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파고 들어갔더니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멘틀 물질이 있네. 이거 뭐라 그랬어? 보는 거? 마그마라고 했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높겠지. 사라지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부분은 멘틀 대중의 하강구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럼 이 하강구는 어떤 특징이냐면 판이 모입니다. 판이 모이는 경계를요, 수렴형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렴형 경계가 발달하고 있죠. 그다음 우리 어떤 지형이나 판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네, 퐁당 빠져서 마그마에 녹아버릴 테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판 경계에 대해서 이 종류를 좀 나눠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발산형 경계예요. 방금 이야기했죠. 자, 발산형은 멀어지는 경계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 가까워지는 경계 있죠? 수렴이에요. 수렴. 여기 수학에서 수렴이라고 하면 어떠한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 두 개의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은 가까워지는 경계입니다. 다음 이 수렴형에서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렴형 중에 방금 이야기한 섭입형 경계가 있어요. 섭입형은 뭐냐면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게 섭입형 경계. 근데 주먹이 꽝 하고 부딪혔거든요. 근데 둘이 밀도가 완전히 똑같다고 해볼까? 그럼 아래로 내려가나요? 누군가? 안 내려가지. 얘가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럼 봐봐. 충돌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양보를 안 하다가 위로 이렇게 팍 올라가. 자, 이런 경계가 있는데 이런 경계는 충돌형 경계라고 합니다. 부딪혔는데 안으로 파고들지 않는 경계를 뜻해요. 자, 그 다음 보존형 경계요. 보존형 경계입니다. 지연아, 잘해서 일어나 있어. 잠깐 일어나 있어. 당연히 일어나. 난 돈 받고 너희를 재우면 안 돼. 여기 찜질방이 아니란 말이야. 깨우 의무가 있어. 네? 일어나서 기지개도 좀 피고 어깨도 좀 하고 해. 자, 그럼 이 경계별로 하나씩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발산형입니다. 자, 발산형 경계, 멀어지는 경계를 뜻한다라고 해서 멀어지는 경계. 자, 근데 우리 판의 종류에 두 가지 판이 있었거든.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있었죠. 그럼 대륙판끼리 멀어질 수도 있고 해양판끼리 멀어질 수도 있죠. 혹은 대륙판과 해양판끼리 멀어질 수도 있고요. 되니? 자, 그 경계를 따로따로 이야기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대륙판과 대륙판 아니라 해양판 먼저 합니다.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의 발단량 경계. 자, 여기 파트 그림 한 번만 여러분이 잘 그려놓고 가면 암기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다음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어쨌든 둘 다 해양판이잖아요. 그죠? 바다가 이렇게 있겠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내가 어디를 그리는 거냐면 이 그림 한번 봐.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그 밑에 딱딱한 덩어리들이 있죠. 여기는 해양지각, 여기는 해양지각 밑에 있는 여기 멘틀의 상층부. 보자. 자, 이 부분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고. 이 부분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약간 3차원으로 그려줄까? 다 3차원으로 그리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3차원으로 그려. 뭐, 요 정도 그림은 괜찮죠? 요 정도는? 요 정도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어떤 지형이냐면, 마그마가 이렇게 부흥하고 올라오는 지형이야. 여기도 부흥하고 올라오고, 부흥하고 올라오고. 아니?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여기 두 개의 판이 있고요. 판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죠. 이 틈을 따라서 마그마 분수가 솟는다고 생각해 봐. 원래 분수는 원형으로 솟죠. 근데 지금 틈이 일자로 되어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분수가 팔처럼 이렇게 솟을 거라고. 선 단위로 이렇게 솟겠죠. 맞아? 그리고 이쪽으로도 분수가 이렇게 솟구치겠지. 맞아? 자, 근데 그 분수가 솟아 가지고 양쪽에 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솟아서 쉽겠죠. 근데 이게 산이 하나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간다. 그래서 마그마가 양쪽으로 퍼져서 굳었다고요. 양쪽으로 퍼져서 굳은 상황. 아, 그럼 이건 산이네요.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바다 속에 있는 산이네. 자, 우리 이걸 해저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해저 산맥. 다음에 해저 산맥보다 많이 쓰는 용어가요. 바로 해령입니다. 기억해 줍시다. 해령. 해령이 발달한다. 바닷속에 있는 산맥을 해령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령. 마그마가 터져나오면서 술 같은 거 있나? 그렇죠. 마그마가 이렇게 퍼져나와서 굳은 거지, 그대로. 그 다음에 이 해령의 모양 볼래, 얘들아? 해령? V자죠. 여기도 V자겠지. 보여? 자, 이런 V자 모양의 산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곡이라고 해요. 열곡. 열곡. 자, 열곡은 V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니까 이걸 해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모양에 따라서 열곡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야. 해령은 V자로 발달하니까. 오케이? M자 아닌가요만 하는데 그냥 M자로 하셔도 됩니다. M자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벌어질 텐데 발산형은 어렵지 않아요. 벌어질 텐데 대륙판끼리 벌어지는 경기를 한번 봐봅시다. 기본적으로 해양판과 대륙판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해보면 해양판은 밀도가 크다고 했죠. 뭐 밀도가 큰 뭐 이런 뭐 노트북 케이스인데 자 이런 면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내가 여기 밀어볼게요. 아주 잘 밀리죠. 덩어리째로 잘 밀리지. 맞아? 근데 이 대륙판 같은 경우에 밀도가 작다고 했거든요. 그냥 공기라고 해볼까요? 내 공기를 이렇게 밀게. 공기가 다 밀릴까? 아니죠. 밀도가 작아서 너무 퍼져 있으니까 힘을 잘 못 받는 개념이란 말이야. 상이돼. 그래서 해양판은요, 속도가 기본적으로 아주 빠릅니다. 이게 순식간에 벌어져, 꽝 하고 솟아오르는 느낌이야. 근데 대륙판은요, 느려요. 내가 벌어지긴 하는데, 온 세월이 걸려. 아,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벌어진 모습을 한번 보면, 대륙판은 마치 조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벌어진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2차원의 모습이고요. 우리 3차원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 여기에 기준선이 있다고 해볼까요? 여기 스타트 레인 하나 그어보죠.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렇게 면 단위로 공격을 그렇게 가졌다. 이렇게 하나의 면 단위로 이렇게 펴져나가죠. 물론 뒤쪽에 한 능성이 이렇게 정으로 있겠다.
이런 모양의 산이 있겠네. 맞아? 근데 얘도 어쨌든 모습을 보니까 무슨 자예요? V자죠. 맞아? 그럼 얘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열곡이라고 부를 수 있지. 단, 사이즈를 생각해 보는 거야.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서 발달한 열곡은 해령인데, 이 해령은요, 위로 바짝 솟고 다시 곧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경사가 굉장히 급한 산이에요. 근데 얘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산이지. 맞아? 경사가 완만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좌우로 길어요. 여기 길이 봐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니? 그래서 얘는 열곡이긴 한데 사이즈가 크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을 열곡배라고 불러요. 발산형 경계에서 암기할 것은 하나밖에 없네. 둘 다 열곡이 발달한다라는 사실. 필기는 안 할 거야? 두 번째, 수렴형 경계입니다. 자,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 네?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 들어가는 거. 자, 먼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의 섭입형 경계를 이야기. 수염이에요. 수렴이요. 모인다라는 거. 해양판 두 개가 모인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 둘 다 해양판이니까 어쨌든 위쪽에 바닷물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덩어리들이 있겠죠. 그 밑에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덩어리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실제로 이렇게 딱 예쁜 직육면체 모양은 아닙니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배가 가운데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꽝 하고 부딪히겠지. 맞니? 자, 이게 부딪히기 직전의 상황을 일단 그려놓은 건데, 부딪힌 후의 상황을 좀 따로 그려줍시다. A보다는 그림을 좀 많이 그려봅시다. 이게 메인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도 해양판이고요. 여기도 해양판이고, 여기도 해양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해양판은 어떤 해양판이냐에 따라서 특징이 많이 달라요. 밀도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해양판이 밀도가 큰 해양판이라고 해봅니다. 왼쪽 게 밀도가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냥 오른쪽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 주먹 두 개가 부딪혔는데 밀도 큰 놈이 있으면 작은 놈 쪽을 깎아먹고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된다고. 자, 그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떤 모습인지. 자, 여기가 바다가 바다는 다시 안 그릴게요. 바다가 슥 그럼 애는 좀 깎여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살짝만 더 내려. 네? 자, 이게 왼쪽 판, 이게 오른쪽 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2차원으로 그렸죠? 일단 2차원으로 한번 할게요. 3차원으로 다시 그려드릴게. 자,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당연히 위에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바닷물 잔잔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바닷속에서 두 개의 판이 충돌하면서 여기 사이에 틈이 좀 생겼죠? 자, 우리가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골짜기라고 그래요. 네? 골짜기인데 어디에 있는 골짜기야? 바다에 있는 골짜기지. 자, 이런 골짜기를 해저 골짜기라고 불러요. 해저 골짜기. 자, 이 해저 골짜기는 해구라고 표현합니다.
해적은 해적 골짜기 해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들어간 부분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입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섭입대라는 이름도 붙여요. 섭입대에 해구가 있는 것이죠. 예? 섭입했다. 혹은 발견한 과학자 이름 따서 베니오프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구되는 걸 열도 근해양 아니면 뭐예요? 하나야 내가 적을 때 계속 말을 해주거든. 네, 빨리. 밀도가 큰 해양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 부분이 두 부분이 딱 충돌해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서 좀 깎아먹고 구멍도 나고 이러겠죠. 좀 파괴도 되고요. 근데 이 밑에 여기 판 밑에 뭐 있어요? 마그마 있지. 이 마그마가 이 부분에서 쭉 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마그마가 올라와서 바닥 위에 떴으니까 여기서 식겠네? 섬을 만들어내겠네요. 만약 섬을 만들어낼 거. 여기서만 올라오냐? 아니 이쯤에서도 올라오겠죠. 여기에도 이렇게 오네. 우리가 이런 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상열도라고. 호상열도. 네. 대표적인 호상열도 지형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요? 네. 되게 크게 나와요. 네, 크게 나옵니다. 일본은 물론 경계가 조금 달라요. 호상열도긴 한데 해안판과 대륙판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걸 다른 버전으로 하나만 그려볼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봐봐. 지금 이 분필이 옆에 있는 분필 밑을 이렇게 파고드는 그림이 아니야. 이건 선으로 파고드는 거잖아요. 선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런 면 두 개가 있고요. 이 면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면 단위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넙대에 대한 미끄럼틀이 생성됐다라고 봐야 돼. 오케이? 넙대에 대한 미끄럼틀이 생성됐다. 그래서 이 파고 들어간 면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파고 들어간 면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3차원 모델은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쪽에 다른 판이 이렇게 하나 얹어져 있겠죠? 다른 해안판이 이런 모습으로 얹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얹어져 있는 이 형에대 그럼 봐봐 얘들아 해구는 이런 선을 따라서 이런 선 다시 그려볼게 요렇게 발달한다고 이 라인을 따라서 해구가 발달합니다. 라인 따라 그리고 약간 네 이렇게 가로로 쭉 발달할 것이다. 골짜기가 아니? 골짜기가 가로 방향으로 쭉 발달. 너네 미끄럼틀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나간다고. 미끄럼틀이 이렇게도 발달. 이렇게.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쭉 퍼져 나갈 거라고. 물론 이 아래로도 퍼져 나가고요. 자, 그리고 봐봐. 호상열도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여기서 뽁 하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도 뽁 하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도 뽁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상열도도 하나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호상열도가 발달하는 지형을 선으로 또 이어볼까? 이렇게 발달하죠. 해구 라인과 어때요? 똑같죠. 평행하죠. 나란하죠. 아니? 결국 해구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는 거고 여기서 올리는 거고 여기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애도 해구 라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호상열도는 해구와 나란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호상열도는 해구와 나란하다. 해구와 나란한 방향을 가진다. 그지? 해구가 평행하다고 해야 되는데 네, 평행하고 더블 해구.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이 화산하고 지진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자, 여기는 가운데에서 마그마가 올라가죠. 우리 마그마가 분출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당연히 화산 폭발이라고 하잖아. 이거 화산 폭발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 이런 게. 자, 그럼 지진은 어떤 지진이 일어나냐면 둘이 지금 퍼졌단 말이에요. 퍼졌어. 그러니까 내 주먹 두 개가 이렇게 꽝 하고 부딪힌 게 아니고요. 발산력 관계는 이렇게 퍼져 나갔다고. 부딪힐 때보다 충격이 어떻겠니? 좀 작겠죠. 그래서 세기가 약한 지진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 지진을 우리가 천발지진이라고. 천발지진.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요. 천발지진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와볼까? 두 개 산이 부딪혀가지고 막 우지끈 난리가 날 거예요. 수렴형은 애랑은 느낌이 다르죠? 얘는 퍼져나간 건데 둘이 막 부딪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자, 지진이 일어나는 지점은 이 두 면이 맞닿는 지점이에요. 이 섭입대에서 일어나죠. 근데 내 손이 맞닿아 있는 이 면을 볼래? 이 위쪽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중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밑에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가자. 거기를 점으로 한번 다 찝어봅시다. 여기, 여기, 여기. 자, 그럼 얘는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네요. 이걸 선발 지진이라 그래요. 네. 자, 얘는 천발 지진보다는 깊은 곳에서 일어나죠. 중발 지진이라 그래요. 아, 그럼 제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건 깊을 심자를 써서요. 신발 지진이라고 해요. 신발. 선발, 중발, 신발이 발생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분별력이 굉장히 센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 짚어주고 갈 테니까. 다음 이 윗부분 있죠. 이 호상열도가 있는 부분. 이 정도로 잡을게요. 자,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판에 경계라고. 판의 경계는요, 부딪혔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면 위쪽을 기준으로 잡아요. 부딪힌 지점인데 주먹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은. 오케이? 위가 맞닿아 있는 지점을 판의 경계라고 합니다. 여기가 판의 경계. 봐봐. 경계로부터 지금 오른쪽으로 향할수록 깊어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향할수록 지진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잖아.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근데 오른쪽은 밀도가 어떤 판이 있니? 아니지. 왼쪽이 밀도가 큰 놈이고 오른쪽이 밀도가 작은 놈이죠. 아,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갈수록 경계로부터 이 진원, 지진이 처음 일어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해요. 진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밀도가 작은 탄 쪽인 지점일수록요,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다음 두 번째로 해양판과 대륙판과 해양판 먼저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의 섭입형 경계도 한번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의 섭입. 자,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완전히. 왜? 어차피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밀도 크잖아요. 지금 애 어떤 거냐면 밀도 큰 판이 밀도 작은 판 아래로 파고들었지. 애도 똑같은 경우란 말이야. 어차피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니까 애랑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고. 아, 그러면 여기 판 하나를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내가 이런 면 단위로 파고들었다. 면 단위로 이렇게 파고들었다. 그럼 또 여기에 대륙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륙판이 이게 있다. 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쪽에 제가 녹색으로 그려놓은 이 판이 흰색 판 아래로 파고들었지? 그럼 애가 밀도가 큰 판이겠네? 무슨 판이야? 태양판. 태양판이지. 태양판 위에 뭐 있어? 바다 있지. 근데 일단 대륙판 위에는 땅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살짝 그림에 디테일을 추가해놨거든? 대륙판은요 여기까지예요. 앞바다 정도까지는 포함합니다. 앞바다 정도까지는 대륙판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면 여기에도 바다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육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되는데. 자, 그럼 어쨌든 두 개의 판이 이렇게 딱 부딪혔네. 그럼 여기서 또 지진들이 일어나겠네요. 무슨 지진이? 천발, 중발, 신발이 일어나겠네. 맞아? 그 다음 마그마가 올라오는 지점 여기 선으로 그려볼까? 그럼 마그마가 여기서 뽕 하고 올라오고 여기서 또 뽕 하고 올라오고 여기서 또 올라오고 마그마로 형성된 호상열도도 있겠네. 맞아? 여기 해구 있고요. 호상열도 당연히 있고요. 그죠? 얘랑 똑같네요. 여기도 뭔가 많이 쓴 것 같은데 사실 해구, 호상열도 지형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차이점이 있다. 그럼 애랑 애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는 위에 뭐밖에 없는데 물밖에 없는데 애는 뭐 또 있어? 육지도 있지. 맞아? 육지도 있다면 쌤 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쪽 주먹이요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애가 밀도가 더 큽니다. 아래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까요? 자, 부딪힐 거야. 밀고 내려가요. 근데 내 손가락이 어떻게 돼? 구부러져서 위로 올라가겠지. 요쪽 판은. 맞아? 애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기 육지가 있는데 이 육지의 일부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해안가 쪽에 있던 지면의 일부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짜부대니까 당연한 이야기지. 부딪혔을 때 짜부대니까요. 상승하는 거예요? 눌린다고요. 요렇게 산맥이 형성이 되겠네. 여기서는 형성될 수 없지. 왜 육지가 없으니까. 여긴 형성될 수 있지. 육지가 있으니까. 우리 아까 산 하나 이야기했거든요. 산 이름 뭐였어요? V자인? 열곡이었지. 이게 V자니? 아니지. 그럼 열곡은 두 가지 선으로 발달했죠. 근데 애는 지금 두 개의 선이에요? 아니죠. 한 개의 선만 이렇게 발달해 있지. 자, 이 산은 습곡이라고 불러요. 습곡. 습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가운데 서서 봤을 때 왼쪽으로도 산이 있고 오른쪽으로도 산이 있으면 열곡이야. 근데 서로 봤을 때 오른쪽에만 산이 있으면 그건 습곡이에요. 알겠죠? 이런 습곡이 발달했다. 사실 이 습곡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얘는 여러분 이렇게 눌리는 힘이 작용해요. 양쪽으로 눌리는 힘. 자, 이런 힘을 팽압력이라고 해요. 팽압력. 가로 행자에 써서 누르라 힘력. 가로로 누르는 힘. 팽압력에 의해서 발달합니다. 발산형 경계는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퍼져나갔잖아. 이 힘은 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곡은 사실 장력에 의해서 발달하는 산맥이고요. 습곡은 횡압력에 의해서 발달하는 산맥이에요. 대표적인 이 습곡 산맥이 저기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근데 갔다 온 적 있어요. 히말라야 보면은 일단 내가 그림으로 그려줄 건데 여기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하는 이런 유라시아 한국 너무 크다, 그지? 이런 유라시아 판 하고요. 밑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호주? 근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대륙판이에요. 대륙판인데 바다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바다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대륙판이고 유라시아판은 어쨌든 당연히 무슨 판이겠어? 유라시아판, 유럽과 아시아를 만드니까 대륙판이죠. 얘도 뭐야? 대륙판이죠. 부딪히면 수폭산맥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여기 해양판과 대륙판이죠. 얘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기에서 발전. 그 이야기도 할 거죠. 그 다음 이야기 한번 합시다. 그리고 한 번만 그려두고 이해하면 외울게 확 줄어듭니다. 자, 그럼 지금 또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다시 두 번째 2-2번 수렴령인데요. 자, 수렴령은 섭입형 말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충돌형도 있다고. 자, 충돌령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서만 일어납니다. 모일 때 해양판, 대륙판이 모이면 그건 섭입형이에요. 해양판, 해양판이 모여도 섭입형입니다. 대륙판, 대륙판이 모이면 수렴형 중에 충돌형 경계로 분류합니다. 다음 요것도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에 판 하나가 이렇게 대륙판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도요 판 하나가 이렇게. 근데 이 두 개의 판이 어떻게 돼? 서로 모이지. 근데 이 대륙판과 대륙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밀도 차이가 안 나서요. 밑으로 들어가는 놈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해서 주먹이 이렇게 꽝 부딪혔는데 밑으로 안 내려가. 그러면 어디로 가? 어쩔 수 없이 위로 치솟는다고요. 그래서 꽝 하면 부딪히니까 가운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고 땅덩어리들이. 땅이 위로 올라오면 우리가 그걸 산이라고 부르잖아. 산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럼 산의 모습 볼까요?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요렇게 쭉 길게 분포하겠죠. 그럼 열심히 그리고 있지? 열심히 그려야 돼. 그려봐야 알아. 물론 이제 미대 갈 뻔했던 나는 너무 예쁘게 그렸지만 안 예쁜데도 나도 열심히 그리잖아. 안 예뻐도 되니까 잘 보이게만 그리라. 그렇게 정색하면 어떡해. 그런 게 없어요. 자, 우리 이상 뭐라 불러요? 이상 뭐라 불러? 이렇게 일자로만 솟아있는 산맥? 습곡이.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령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하나구나. 습곡밖에 없구나. 여기 해구 있을 수 있니? 없죠. 호상열도 있을 수 있어? 없잖아. 왜? 둘 다. 바다가 있어야 돼. 호상열 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에요. 바다가 없는데 무슨 바다 위에 섬이 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 그럼 충돌령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데 아까 발산령보다는 세기가 좀 어떨까? 발산령은 멀어진 거고 얘는 부딪힌 거니까 좀 세지. 근데 얘는 깊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 신발까지는 안 일어나. 헌발, 중발까지밖에 안 일어나. 그 다음 중요한 건 화산 폭발 없습니다. 폭발 지진, 중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 폭발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화산 폭발이 다 있었죠. 여기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 밑에는 이 마그마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기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이름 뭐예요? 우리 아까 했는데. 한 분류해놨는데. 보존중입니다. 보존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수렴령은 가운데로 꽝 해서 들어가는 거.
그죠? 충돌령은 꽝 했는데 양보 안 해서 위로 솟는 것. 그죠? 발산형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한 건데 보존령은 좀 달라요. 이번에 주먹을 가로로 세워볼게요. 제가. 왼주먹, 오른주먹. 되니? 자, 이번에 우리 수렴령은 이렇게 부딪히는 거고 발산형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오른주먹이 앞으로만 갈게요. 이렇게. 야, 그러면 왼주먹하고 오른주먹 사이에 큰 충돌이 있을까? 아니지. 다만 어떤 흔적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일어나? 마찰이 있겠죠. 그리고 약간 긁히는 흔적 정도가 있지 않을까? 물론 주먹이니까 안 긁히지만 이게 이 저기 지층이라면 긁힐 거 아니에요, 서로. 상해돼?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네 개의 판이 필요해요. 네 개의 판이 필요합니다. 뭐 그냥 다 해양판이라고 해볼까요? 다 해양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판이요. 왼쪽으로 더 이동합니다. 오른쪽 있는 방 오른쪽. 네, 오른쪽 판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다 해양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졌네. 무슨 경계예요? 해양판과 해양판 멀어졌네.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라고 했잖아. 발산이 양쪽으로 퍼져나간다라는 뜻이야. 그니? 그러면서 여기 라인에 따라서 해령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 이쪽으로 산맥, 이쪽으로 산맥. 그럼 여기는 무슨 경계라고요? 여기는 발산형입니다. 여기는 보존형이 아니야. 여기 발산형이야. 그럼 보존형은 어디에 발달하냐면 요 가로면에 여기에 발달해. 왜? 위에 있던 판 두 개가 지나갔죠. 그럼 이 밑에 있던 판들은 안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긁힌 자국이 형성되겠지. 여기가 보존형 경계라고. 뭐 파편이나 뭐 큰 충돌은 없는데 긁히는 적이 있어요. 이걸 보존형 경계라고. 그럼 보존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이 발달하나요? 지층에 끊긴 흔적이 발견돼요. 예를 들어 보면 네모난 물체가 오네. 주먹 두 개가 있다고. 자, 여기가 두 개가 땅이에요. 네? 땅이야. 아, 근데 여기서 뭐 한 100m 정도 내려가면요 공룡 화석이 있어요. 이 정도의 공룡 화석이 있다고 해볼까? 그러니까 여기 주먹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 여기도 공룡 화석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 공룡 목은요 이쪽에 있었고 공룡 몸통은 이쪽에 있었다라고. 근데 얘가 반해? 목하고 몸통이 어떻게 돼? 분리되겠죠. 지층이 끊긴 흔적이 발견되겠지. 맞아? 자, 이런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환단층이다. 보존형 경계는 변환단층이 발달하는구나. 변환단층. 단층이 지층이 끊겼다라는 거야. 단층. 단절됐다. 뚝 하고 끊겼다. 단점? 네, 변환단층이요. 그럼 예를 들어 변환단층은 여기 면을 따라 발달하겠지. 우리 그래프로 생각하면 X축을 따라 발달합니다. 근데 해령 볼래요? 위에 있던 해령은 이 Z축을 따라 발달했죠. 여기 Z축일 거 아니야. 3차원 좌표겠죠? 위로는 안 가니까. Z축을 따라 발달하네? 여러분 Z축과 X축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각도로 따지면 수직 관계지. 그럼 변환단층은 수직이구나. 누구랑? 발산형 경계에 있는 누구랑? 이 산맥 뭐라 그래? 해령이라고 그러지. 얘는 변환단층은 해령과 수직인 모델입니다. 지금 통합과 개정되고 4년 차에 들어섰는데 많은 친구들을 봐서 첫 번째는요 그냥 이런 지형 안 외우고 말만 다 외우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00% 외운다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그림을 기준으로 암기하는 친구들이야. 그림을 그려가면서 암기하는 친구들. 당연히 후자 쪽이 계속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물리 쪽도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죠.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도 푸는 모습 보니까 뭐 제대로 공식을 써간 친구가 잘 안 보이던데. 자, 공식 정확하게 활용하고 여기서도 그림 위주로 이해하고 글 암기하는 이런 정확한 방법들이 있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본인들만의 방법을 고수하는 걸 보면 난 조금 답답하긴 해. 내 마음 좀 알아줘. 예. 나는 너네가 어쨌든 나는 내 방식대로 공부할래 라는 이런 스타일을 계속 고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좀 공부합시다. 오케이? 시킨 대로. 이런 경계들이 발달하고 우리 경계 한번 표로 정리하고 싶시다. 표로 정리 한번 하고요. 수학으로 정리합시다. 자, 먼저 가장 위쪽부터 정리해볼까요? 자, 발산형 경계네요. 그치? 근데 발산형 경계에서도 두 개로 나눴거든요? 어떤 경계가 있어요? 발산형 중에서 멀어지는 건데 누구랑 누구랑? 해랑 여기네. 해랑 멀어지는 것도 있고 대랑 대가 멀어지는 경계도 있죠. 근데 해랑 대랑 멀어지는 건요 실제로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 발산형 중에서도 다시 두 개로 나눠주자.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의 발산형 경계. 그다음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의 발산형 경계. 네. 자, 그다음 발달하는 지형 한번 볼게요. 지형. 그림 보면서 찾아볼까?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 발산형 경계가 있으면 어떤 지형이 발달해? 가운데 마그마 튀어나와서 양쪽으로 산 만들었네? 근데 그게 바닷속이네? 뭐라 불러? 해령. 그리고 해령은 모양으로 따지면 어떤 곡이에요? 열곡이에요? 숫곡이에요? 열곡의 형태를 띠는 해령이 발달한다. 자, 그 다음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서도 발산형 경계가 발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좀 넓게 퍼진대요. 완만한 경계로. 이거 뭐라 불렀어? 열곡 대가 발달했고. 야, 외울 지형 하나씩밖에 없다. 모대의 양심이 어디 간 거야? 네. 자, 화단 폭발 유무도 한번 OX로 표시해볼까요? 당연히 일어나죠. 야, 가운데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벌어진 거니까 당연히 마그마 올라오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는. 자, 그 다음 지진은요? 무슨 지진이 일어나나요? 발산형? 충격이 별로 크지 않아요. 무슨 지진? 천발. 천발만 일어나. 그 다음은 실제 지형이 무엇인가? 먼저 해령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대서양 중앙 해령.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아주 커다란 해령이 있어요. 이걸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대서양 중앙 해령. 자, 열국대는 어디 발생하냐면 동아프리카에 가면 있어요. 동아프리카 열국. 자, 그 다음 무슨 경계죠? 무슨 경계인가요?
수렴형 경계. 자, 그럼 수렴형 경계도 판의 종류별로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로 뭐랑 보였죠? 순서대로 합시다. 해와 해가 수렴하는 형태. 그리고 이건 수렴형 중에서 뭐라고 불렀어? 섭입이라고 불렀죠. 네, 또 한번 쭉. 발달한 지형 뭔가요? 뭐예요? 해구? 또? 또 뭐 있어? 뭐 있어? 해구. 하고. 아, 호상열도 있잖아, 호상열도. 해구하고 호상열도 발달하죠. 해구와 호상열도는 서로 나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화산활동 일어나나요? 아니, 그럼요. 아, 화산이 있으니까 호상열도가 있지. 화산폭발 없는데 어떻게 호상열도가 있어? 마그마가 올라와서 식은 건데. 그러니까 암기도 약간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해봐. 되게 쉬워. 자, 지진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천발도 일어나고요. 뭣도 일어나요? 중발도 일어나고 신발도 일어났었지. 왜? 섭입했으니까 아래로 파고들었으니까요. 진원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죠. 아, 대표적인 지형은 마리아나 해구인데 이런 지형들은 실제 시험 가서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 내용들은요. 지금 다 암기해두세요. 다음 두 번째, 우리 수렴령 중에서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에 섭입형 경계도 있었죠. 여기 발달하는 지형은 당연히 해구 있고요. 호상열도 있고요. 하나 더 육지가 있으니까 솟아오를 수 있는 산이 있네. 뭐또 있어? 그렇죠. 습곡도 있다. 습곡까지. 화산 있나요? 당연히 있죠. 섭입은 화산 다 있고요. 지진은 다 천발, 동발, 신발. 이렇게 형성된 실제 지형이 어디가 있냐? 우리나라에 있는 옆 동네 누구? 일본이죠. 일본 해구나. 일본 땅덩어리 열도라고 이야기했죠. 일본 해구나 열도가 있다. 자, 그 다음 수렴령 중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무슨 경계라고 불렀어요? 수렴령 중에서도 충돌형이라고. 여기 발달한 지형 하나밖에 없었는데 대륙판 부딪혔어. 무슨 일이 일어나? 가운데로 솟았네.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스코비라고 하잖아. 아, 지형 스콕 하나밖에 없구나. 화산 없고 화산 없다라고 했죠. 지진은요? 그래도 부딪혔으니까 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발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대표적인 지형 암기하자. 충돌령의 대표적인 지형 아까 이야기했는데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뭐 알프스도 마찬가지요. 무섭네. 네. 자,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뭐예요? 보존령이죠. 자, 보존령은 어느 판과 어느 판 사이에서 발달하나요?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긁히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냥 이건 판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고, 발달하는 지형, 뭐 있니? 하나밖에 없었어. 변, 변, 환, 단, 등. 화산 있어요? 없죠. 이 지진의 충격이 셀까? 아이고. 아니죠. 그럼 거의 무슨 지진일까? 선발 지진은 발생하겠죠. 사실 이 지진의 세기와 천발, 중발, 신발은 큰 인과관계는 없는데 암기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표로 우리 1시간 동안 한 거 정리 한번 해봤다. 하고요. 쉬었다가 41분에 뒤에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뒤로 넘어가서 생명 실태. 생명 실태까지 하나. 생명 실태 합시다. 146쪽인가요? 원래 생물로 넘어가야 되는데. 생명 실태. 일단 기본 단위 해야 되고.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요, 세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저희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성하는 우리 구조적인 단위이기도 하고요, 기능적인 단위이기도 합니다. 구조적인 측면이든 기능적인 측면이든 세포가 단위체를 구성한다. 자, 그러면 구성 단계 볼까요? 중학교 때 다 했던 건데, 동물은 세포, 뭐 드시고 계세요? 응? 뭐 드시고 계세요? 네? 조직. 조직이 뭐해서 조직, 기관, 기관계, 기관의 개체를 형성하는 구성 단계를 거치죠. 식물은요, 좀 다릅니다. 세포가 뭐해서요,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가 되고요.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다시 하나의 조직.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가 없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랑 비슷한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조직,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된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 그러니까 조직은 기능이 다양하지를 못해요. 비슷한 세포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모여서 형성이 되는데,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형성이 됩니다.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조직과 기관의 차이점이에요. 기관이 뭔가 조금 더 유기적인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실제로 세포 한번 비교해 봅시다. 동물의 세포와 식물의 세포. 동물 세포 한번 그려볼까요? 자, 동그랗게 그려줍시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다음 세포 안에는요, 세포 몸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죠. 우리 그 뭐라고 했어요? DNA. 그렇죠. DNA 있어요. 자, DNA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요. 자, 이 안에 DNA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이 DNA가 우리 몸의 설계도 원본이라고 제가 표현했었고, 이 DNA를 한 줄기짜리 RNA로 바꾸는 과정이 일어나는 요 장소를 첫 번째 장소 핵이라고. 핵. 핵은 DNA를 보관하고요. 그다음 이 DNA를 RNA라고 하는 물질로 바꾸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 기작을 우리가 전사라고 표현하고 전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핵 옆에 주름진 세포 소기관이 존재해요.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물질들의 세포 소기관이라고. 자, 그리고 이 주름 사이에요. 알맹이가 하나씩 박혀 있어요. 알맹이, 콕콕 박혀 있어요. 자,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알맹이에요.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번의 세포 소기관인데 리보솜이라고 불러요. 리보솜. 리보솜. 솜이에요. 자, 그럼 리보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까요? 그러면 DNA는요, 세포의 설계도 원본이에요. RNA는 사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에 대한 설계도가 있는데, 그 원본을 사본으로 복사한 거예요. 복사본을 한 번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설계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할 거 아니야. 어떤 공장장이한테 부탁하겠죠. 대장장이한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할 거 아니야. 자, 그 부탁하는 장소가 바로 리보솜이다라는 거. 리보솜은 뭐 하냐면 이 RNA를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단백질로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설계도 원본을 사본으로 바꿨고요. 그 사본을 토대로 실제 물질을 만들어내는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제작자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뭔가를 만드는 장소다. 단백질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백질들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뭐 효소나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 효소나 호르몬 다 리보솜에서 해서. 선생님 실제 물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책이라고 할까요? 그냥 책. 자, 우리 교실에 있는데,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다 공장 직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 원본을 가지고 있었고, 타본을 가지고 부탁했어. 이렇게 생긴 거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했어. 그런 이제 실제 만들어주는 장소가 리보솜이라고 했거든? 우리 혜린이한테 부탁했다고 해볼게. 혜린이가 리보솜의 역할을 하는 거야. 다음 애가 만들었다? 그럼 만들고 이제 고객한테 배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줘요? 이대로 줘? 너 책 주문해서 이대로 와? 어떻게 와요? 포장돼서 오네. 이렇게 오면 무개념한 경우가 어딨어? 포장돼서 오죠? 포장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책 포장된 거 생각해봐. 어떻게 돼 있니? 뭐에 담겨 있어? 뽁뽁이. 그렇지, 1차로 뽁뽁이에 담겨있고, 뽁뽁이로 와요? 아니, 어떻게 와요? 책 배송. 그렇지, 상자에 쌓여서 오잖아. 맞아? 그럼 만드는 과정을 다시 역으로 가봐. 책 만들었죠? 책을 일단 어디에 쌓아야 돼? 뽁뽁이에 쌓아야지. 맞아? 뽁뽁이는 뭐 비닐이든 넣어야죠, 어디다가. 그러니까 대충 1차 포장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1차 포장한 상태로 옆에 직원한테 넘기겠죠. 그럼 옆에 직원은 어떻게 해요? 뽁뽁이로 포장된 거예요. 다시 박스에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세 번째 장소 바로 여기입니다. 옆에 있는 주름진 물질. 여러분 리보솜은 여기 밖에 있는 알갱이에요. 자, 이 세 번째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포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소포체는 실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을 포장하는 거예요. 책을 비닐에 넣는다고요. 그래서 운반시켜주는 겁니다. 단백질을 운반하는데 단 중요한 게 잘생긴 내가 비닐에만 넣었다? 그걸 고객한테 가? 아니지. 박스 직원한테 갈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상태로 애가 포장했다고 해서 세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직원한테 이동시켜줍니다. 이 단백질을 세포 내에서 운반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비닐에 넣었대, 이 단백질을. 그러면 여기에 소포체랑 똑같이 생긴 물질이 하나 비슷하게 생깁니다. 자, 얘는 4번. 골지체라고. 골지체. 자, 이 골지체는 드디어 박스 공장인 거야, 박스 공장. 박스에 쌓아준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실제로 공장 밖을 나갈 수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골지체를 거치게 되면 여기서 포장된 단백질은 드디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야. 골지체는
단백질 운반하는데요. 이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운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골지체를 거쳐서 나가야겠네요. 이 막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 세포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포막은 물질이 실제로 출입하는 공간이고요. 자, 출입하는 공간인데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가 핵심이에요.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는 최종 점검하는 장소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은 박스에 채배 다 포장했다고 했는데 까보니까 안에 뽁뽁이가 안 싸져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공장 안으로 집어넣어야죠. 야 이거 안 싸졌어 하고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대로 된 거는 내보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절하는 기작 이따가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공장 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카피하는 장소, 그다음 리보솜이라고 하는 실제 제작자, 그다음 소포체, 뽁뽁이 공장, 골지체, 박스 공장, 제품만 통과하는 곳. 이런 커다란 공장 부지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장 부지에 있어야 할 핵심 건물이 하나 더 있다. 뭐 있어야 돼요? 공장의 직원들이 일해. 뭐 있어야 돼? 어? 뭐가 있어야 돼? 어떤 장소가 있어야 돼? 공장 안에 지금 뭐 이 일은 다 할 수 있대요. 이것만 있으면.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일과는 상관없지만 식당이 있어야지.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 안 먹여? 밥 안 먹으면 애들 다 죽지. 굶어 죽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여기에 작은 애벌레처럼 생긴 친구가 하나 있어. 밥 중요하잖아. 다른 데는 밥 그렇게 챙기면서 직원들은 밥 안 주려고. 미래 악덕 사장들이 이라고. 이게 주름진 애벌레가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는 물질 이동과는 상관이 없는 장소예요. 오케이? 자, 6번의 장소인데 물질의 이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단백질을 생산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너네 중학교 때 배웠는데 혹시 이름 알까?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뭐 하는 장소예요? 세포 호흡하는 장소지. 세포호흡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소를 지칭하죠. 세포호흡이 뭔가요? 세포호흡이 뭐야? 포도당과 이산화탄소? 물? 산소! 포도당과 산소를 소모해서 뭐랑 뭘 만들어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들고 또 에너지도 같이 발생시키는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통해서 주로 체온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도 몰라. 까먹을 수도 있죠. 까먹을 수 있어. 다시 복습하는 거야 이제. 이번 주에 했는데 까먹어. 다음 식물세포 합시다. 자, 식물세포 생김새 하나 볼 텐데 식물세포 아주 쉽게 그리는 거 봐야 돼. 일단 동물세포 하나 그리자. 원형 모양의 동물세포. 너무 작게 그렸는데 조금만 크게 그릴까? 일단 동물세포 하나. 그 다음에 동물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 있죠? 전부 다 식물세포에 있으면 똑같이 그리세요. 똑같이. 자, 여기 핵 있죠? 핵 있지? 뭐 안에 당연히 DNA 이렇게 있을 것이고 RNA로 바꿔주겠죠. 자, 이게 1번의 핵. 그 옆에 주름진 세포 소기관 하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알맹이 박혀 있다고 했지? 알맹이 이름 뭐예요? 리보솜. 자, 알맹이가 붙어있는 이 주름진 공간은 3번 소포체. 소포가 작은 주머니라는 거예요. 사실 단백질을 작은 주머니에 싸서 보내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또 있네. 소포체랑 똑같이 생긴 박스 공장. 뭐예요? 4번 골지체. 그럼 여기 5번 있네. 뭐예요? 세포 막. 6번 있네. 애벌레처럼 생겼는데 여기 주름진 친구. 뭐라 불러요? 미토콘드리아. 됐니? 자, 동물세포 그렸잖아.
기본적으로 식물세포가 훨씬 더 복잡해요. 동물보다 많은 일을 하거든. 동물세포는 호흡밖에 안 하잖아요. 식물은 못 해요. 호흡도 하지만. 광합성도 하지. 그럼 광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겠는데 너네 배웠어. 뭐라고? 광합성하는 장소가 어디요? 잎에 있는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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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이나 먹어라. 연목. 엽록체. 네. 엽록체 어떻게 생겼냐면 미토콘드리아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 동전들 좀 쌓아줄까요? 동전이 쌓인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주름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요. 동전이 쌓여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되니? 실제 동전은 아니겠죠.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느낌인데 됐고요. 자, 얘는 7번 세포 소기관이에요. 이름 뭔가요? 엽, 록, 체지. 엽록체 뭐예요? 뭐해? 뭐 했잖아. 뭐해? 광합성한다. 광합성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작용이죠. 낮의 광합성에서 에너지 저장하고 일부는 즉시 사용하고 일부는 저장해뒀다가 밤에 사용하고 저장 혹은 뭐 합성하는 과정이겠죠. 자, 그럼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한번 써볼까요? 포도당 C6H12 네, 물하고 이산화탄소 필요하겠죠. 6개의 물과 6개의 이산화탄소 합쳐지면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 만들어지고요. 6개의 산소만. 호흡과 반대 반응이죠. 호흡도 실제로 이거 뒤집으면 돼요. 화학식으로 쓴 것 뿐이고. 연목체 이렇게 있대.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에 커다란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다이는 8번의 세포 소기관이에요. 다이는 액포라고 불러요. 액포. 액포. 액은 액체예요. 포는 주머니예요. 액체를 담고 있는 주머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액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이나 노폐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물이나 노폐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지칭합니다. 그럼 이게 식물세포인가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예, 여러분. 막을 하나 줘요. 확인하고. 시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 자, 막 바깥에 하나의 층이 더 있는 거야. 이게 9번이에요. 바로 세포 벽입니다. 자, 세포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형태를 유지시켜줘요. 식물세포 형태를 유지시켜줘요. 형태를 유지시켜줘요. 왜냐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처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힘을 주면 근육을 이렇게 써서 올릴 수가 있어. 식물은 그럴 수 있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딱딱하게 형성될 필요가 있는데 그 형태를 유지시켜줘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처질 거예요. 자, 그리고 물질이 세포벽을 통해서 출입을 하겠죠. 당연히 출입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맞아?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이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이니까. 단, 조절을 못합니다. 이게 막과 벽의 차이점이에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벽은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여러분 학교에 대문이에요. 나 들어갈 수 있죠? 안 되나? 막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제 안 한다고 해볼게요. 대문, 정문. 그래서, 자, 저는 정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 맞죠? 근데 세포막은 뭐냐면 너네 교실문이야. 내가 교실문 열고 들어가면 되겠니?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막은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요. 벽은 조절은 못합니다. 통과는 하지만요. 알겠어요? 네, 우리 세포막과 벽의 차이점도. 벽은 형태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쉽게 볼 수 있어. 너네 삼겹살 한 줄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아볼게. 한 줄.
쳐지겠죠. 슉 하고 쳐지겠지. 맞아? 자, 이거 대파를 사가지고 들어볼게. 일자로 써있죠. 왜냐면 식물이기 때문에. 세포 벽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형태유지라는 이야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동물세포, 식물세포 이야기했고. 자, 그럼 이번에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출입이 조절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세포막. 그럼 제가 세포 하나 그려볼게요. 곡물로 그릴게요. 간단하니까. 식물도 똑같아요. 자, 이게 세포막이죠.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 그죠? 자,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올챙이들이 있어. 올챙이가 이렇게 있고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게 한 바퀴 뺑 둘러싸고 있어. 귀찮으니까 다 그리진 않을게.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게 한 바퀴를 뺑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당연히 우리 이 올챙이가 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올챙이 한번 빼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얘 이름이 뭐냐면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지질의 종류 중에 하나야. 인지질. 그럼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질의 머리예요. 머리는요, 친수성입니다. 친수성이야. 친하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잘 섞여요. 물을 좋아합니다. 물. 네, 물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라고 부르는데 꼬리는요 소수성이에요. 소수성은 물을 싫어한다라는 뜻이야. 머리랑 꼬리가 따로는 어? 머리랑 꼬리가 따로는데요? 네, 머리랑 꼬리랑 성질이 아예 다릅니다. 머리는 물을 좋아하고요, 꼬리는 물을 싫어합니다. 자, 근데 이 친수성, 소수성 성질을 알면 애네가 왜 이런 식으로 분포하는지 알 수 있어. 세포는 어쨌든 생명체 안에 있거든요.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물이죠. 세포 안쪽에 뭐가 많다고? 물의 양이 많이 있다고요. 뭐 안에만 많냐? 아니야. 그냥 다 많아. 바깥쪽에도 물의 양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세포가 있는 이 주변은 어디든 물이 다 많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니? 그럼 봐. 꼬리 입장에 생각해봐. 얘들 꼬리는 자기 몸을요. 세포 안쪽으로 갖다 놔도 물이 많고 세포 바깥쪽으로 갖다 놔도 물이 많잖아. 꼬리는 물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면 물을 안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 올챙이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맞닿고 있게 되면 둘 다 물로부터 차단될 수가 있겠죠. 이 바깥쪽은 바깥쪽에 있는 머리가 지켜주고 안쪽에 있는 물은 안쪽에 있는 머리가 지켜줄 거 아니야. 그럼 가운데에 꼬리가 모여있으면 가운데에는 물이 침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옆에는 물이 안 닿아요. 이게 한 바퀴 뺑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수가 없고. 네? 물과 닿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요거 조금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여기에 올챙이 머리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인지질만 있냐? 아닙니다. 인지질만 있지 않아요. 일단 여기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불러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릅니다. 인지질이 이중층이에요. 근데 용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N은 이중층이지만 인지질이 이중층이지만 단일막이에요. 다리막이에요. 네, 인지질이 두 개의 층을 구성하고 있지만 막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다라는 거예요. 이중층이 애초에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건 단일막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생겼냐? 아니에요. 여기에 커다란 덩어리 안에 옆에 또 올챙이들 이렇게. 올챙이들 조금 또 있다가 여기 또 덩어리 하나 이렇게 있다.
좀 다르게 생긴 덩어리라고 해볼까요? 여기도 옆에도 올챙이 당연히 있겠죠. 응? 자,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막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 앞에 내용 잘 기억하나 한번 체크해볼까? 막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어디서 만들어질까? 그 2번 식에서 만들지 않았나요? 리보솜에서 만들어지죠. 네. 이거 어쨌든 단백질이잖아.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고. 어?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어쨌든 이 막단백질 이야기를 했는데 막단백질 관련해서 알아둘 거는 딱 하나예요. 얘는 유동성이 있어요. 자, 유동성이 있다는 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챙이 사이를 막 자기가 미끄러지듯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위로는 뭘까요? 위로는 튀어나가진 않아요. 시원하게 튀어나가진 않아요. 튀어나가면 안 되겠죠. 막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 정문이 빡 빠져나가. 저기 학교 정문이요? 학교 정문 느낌. 막을 구성하는 메인 물질을 없애버리는 다음은 첫 번째로 물질이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저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비집고 통과하는 친구가 있어. 자, 이런 통과 방식을 우리는 첫 번째로 단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통과 방식을 단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단순 확산은 어디 통과하는 거라고요?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통과하는. 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학교 있으면 학교 저기 울타리 있잖아요. 철창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 그 정도 생각하면 돼.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간대. 뭔가 뭐 걸릴 짓을 했겠죠. 뭔가 잘못을 했겠죠. 늦었거나. 자, 그 사이를 어떻게 막 통과해서 간대. 그 친구는 몸매가 어때야 돼? 좀 슬림해야겠지. 야, 쌤처럼 이렇게 배 나와 있으면 통과해 못해. 아, 못할 거 아니야. 맞아? 이 사이를 어떻게 비집고든 들어가야 되니까. 다 알겠어? 그 크기가 어떤 물질이에요? 작은 물질. 아, 얘는 크기가 작은 물질입니다. 다음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할게. 자, 제가 꼬리는 소수성이라고 했죠. 물하고 안 친합니다. 물하고 안 친한 애는 누구랑 친하냐면 기름하고 친해.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름이라고 생각해도 돼. 꼬리는 기름이라고 생각해도 돼. 꼬리가 뭐라고? 기름이라고. 그럼 여기가 다 기름이야. 그럼 얘들아 이 물이 통과할 수 있을까? 못하죠. 물뿐만 아니라 물하고 친한 물질은 다 통과 못합니다. 그러면 대신 기름과 잘 섞이는 건 누구니? 또 다른 기름이죠. 네. 기름에 잘 녹는 물질만 통과할 수 있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용성 물질이라고. 지용성 물질. 자, 지용성은 기름에 잘 녹는 물질입니다. 소수성과 거의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그런 애가 누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산소, O2, CO2. 탄소나 이산화탄소 크기 어때요? 당연히 작죠. 이름 분자 자체도 굉장히 작고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작아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통과를 못해. 이번 연도에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야, 그러면 이쪽 문 사이로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대문으로 가야죠. 단백질이 대문의 역할이다. 정문의 역할입니다. 자, 이런 이동 방식을 두 번째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막단백질이 등치가 좀 큰 물질을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과합니다. 크기가 어떤 물질? 큰 물질. 혹은 크기는 작은데 기름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 왜? 누구랑 친해서? 물이랑 친해서 물에 잘 녹아서 그럼 뭐라 불러? 물에 잘 녹으니까 소용성이라고.
크기가 크거나 수용성인 물질. 우리 몸에서 이동하는 물질 중에 크기가 큰 친구가 누가 있는데요? 포도당. 크기는 작거나 수용성 있는 거 있어요. 크기가 작지만 수용성인 친구도 있죠. 바로 이온들이. 대표적인 우리 몸 안에 이동한 이온, 나트륨 플러스 K 플러스 나트륨. 자, 이런 이온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온들이에요. 나트륨과 칼륨. 여러분 당연히 시험에서 막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다 하나 적어놓을까요? 역으로 여기 크기는 좀 작은 편은 아닌데 지용성이라 통과할 수 있는 물질, 지질 같은 거. 지질.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선택적 투과성. 그러면 근데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속지 합산도 못하는 물질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런 경우에 또 이동하는 방식이 있어요. 바로 삼투라고 하는. 삼투압 이런 표현 들어봤죠? 삼투. 자, U자관을 하나 그려줄까요? 선생님, U자관을 그려줄게요. 네, 좀. 자, 그리고요, 가운데 내가 세포막을 좀 뜯어가지고 가운데 막을 설치해요. 맞아요. 실제로 세포막 뜯기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세포막하고 크기가 좀 비슷한 셀로판 테이프 같은 거 쓰면 돼요. 셀로판 테이프가 실제 세포막과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자, 그리고 양쪽은 물을 좀 타놓겠습니다. 여기에 물, 여기에 물. 이만큼씩. 높이는 당연히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양쪽에 물질을 좀 넣을 건데, 예를 들면 녹말 넣어볼까요? 녹말? 녹말, 여기에 3개만 넣을게요. 하나, 둘, 3개. 여기다 녹말 넣을 건데 훨씬 많이 넣겠습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청 많이 넣겠대. 그니? 자, 녹말인데 왜 녹말을 썼냐면 녹말은 고분자 물질이에요. 고분자는 등치가 크다라고. 포도당보다 훨씬 크죠. 우리 전에 이야기했지만 포도당은 단당류고 녹말은 다당류라고. 봐봐, 우리 기본적으로 이 확산의 내용을 보면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예요. 왜? 양쪽의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질들은요, 항상 양쪽의 농도를 맞추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비교해볼게. 녹말로 하면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소금물로 가볼게요. 소금물. 오케이? 실제 실험할 때 녹말로 써야 돼요. 소금은 분자가 작아서 통과하거든요. 이 저기, 화합물의 크기가 작아서 통과하는데 소금물로 해볼게요. 소금물. 자, 이쪽에 제가 안 짠 물이 있어요. 이쪽에 짠 물이 있어. 자, 둘의 농도를 맞추려고 해. 첫 번째 방법은 짠 물에서 소금만 빼내는 거야. 일단 소금만. 네, 소금만 어떻게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 안 짠 물에 소금을 넣어주면 되겠지. 짠 물은 좀 덜 짜지고 안 짰던 물은 더 짜질 거 아니야. 그 농도가 이렇게 맞아지겠지. 근데 지금 그렇게 물질의 이동이 안 되는 상황이야. 소금은 이동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맞출 거냐면 물로 맞출 거예요. 물만 빼볼 겁니다, 이번에. 소금물에서 순수한 물만 빼볼게. 소금물을 뺀다는 게 아니라 순수한 물만 뺀다고. 봐봐. 안 짠 물에서 순수한 물을 좀 빼볼게. 그럼 안 짰던 물은 농도가 좀 어떻게 돼요? 진해지겠지. 그 물을 짠 물에 넣어볼게요. 짠 물은 농도가 좀 연해지겠죠. 둘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비슷해질 수가 있겠네, 농도가. 근데 상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 녹말이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데 크기가 커서 여기를 통과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대신 누가 움직여? 물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그럼 왼쪽은 수위가 어떻게 돼? 낮아지죠. 이쪽은요? 높아지겠다. 이게 3초예요. 이게 3초예요. 이때 발생하는 압력의 이름이 3초 압력.
그러면 3초는 우리가 뭐라고 표기할 수가 있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 아니, 물질이 아니고 물이 이동한다. 물이 이동합니다. 물질이 이동하면 안 되겠죠? 자, 자, 상황 생각해보면 돼. 농도를 맞출 거야. 그럼 짠 물에 물을 타야 돼? 안 짠 물에 물을 타야 돼? 짠 물에 타야겠죠? 고농도 쪽으로 물을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어쨌든 화학산이든 삼투든 우리는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둘 다 에너지 소모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너지 소모는 둘 다 없어요. 그래서 이 망의 이동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 정리해야 되는 첫 번째 반투가 이 물질 이동 방식들을 보면 세포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징이 첫 번째 반투과성입니다. 반투과성은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통과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선택적 투과성이에요.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투과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투과성. 네, 오늘 마무리 내용 합시다. 자, 이번엔 3투를 실제로 실험을 해볼 거예요. 먼저 동물 세포의 3투 과정 볼까요? 동물 세포 중에서도 적혈구 쓸게요. 적혈구. 제가 제 몸에서 적혈구 3개만 채취할게요. 네? 피 조금만 빼가지고 적혈구 3개만 추출할게. 비커 3개 그려줄까요? 비커 3개만 그려줄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음, 여기 하나. 자, 그럼 적혈구 넣을게요. 적혈구. 원래 적혈구는 살짝 쭈글쭈글하게 생겼어요. 원반 모양인데 살짝 쭈글쭈글하게. 자, 여기도 넣어줄게. 살짝 쭈글쭈글하게. 여기도 넣어줄게. 살짝 쭈글쭈글하게. 다음 세 비커에 이제 물을 좀 따라 볼게요. 물의 농도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비커에 따를 액체는 저장액이에요. 저장액. 이 액체랑 세포의 농도 비교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낮다라는 거지. 장은요, 농도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농도가 낮대. 액은 뭐야? 액체지. 잘 생각해봐, 얘들아. 저장액은 액체의 농도가 낮다는 거니, 세포의 농도가 낮다는 거. 그렇지. 이름에 나와 있잖아. 저장액이라고. 세포보다 농도가 어떤 액체? 낮은 액체. 근데 물은 항상 어디로 이동해요? 고농도로 이동하지. 그러면 여기서는 상황 생각해보면 농도가 낮은 바깥쪽에서 농도가 높은 안쪽, 세포 안쪽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세포 사이즈가 어떻게 돼? 커지겠죠. 부응하고 커지겠지. 이런 모습이 되겠죠. 적혈구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바람 넣듯이. 저장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적혈구가 팽창했다고. 근데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죠. 풍선에 바람 계속 넣으면 터지잖아. 터지기도 합니다. 터질 수도 있고. 자, 근데 터지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혈 현상이라고 불러요. 용혈 현상. 여러분 들려오는 괴담 같은 건데 너는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순수한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몸이 상한다라는 말. 순수한 물. 너네가 먹는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죠. 미네랄도 들어가 있고 뭐 이온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런 물이란 말이에요. 완전 순수한 물은 농도가 0%짜리 물이야. 우리가 그걸 증류수라고 불러요. 우리 증류수를 우리 몸하고 섭취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증류수가 농도 0%짜리 물이 우리 세포랑 만날 거예요. 세포는 0%보다 농도가 높겠죠?
그럼 세포 안쪽으로 물을 막 넣을 거 아니야. 세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퍼질 수도 있다고. 순수한 물을 먹었을 때 뭐 배탈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세포가 상위 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고등학교 때 과학쌤이 이야기를 해줘서 궁금해서 과학실 해부학 동아리 해부학 동아리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실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들어가면 과학실 가면 얘들아 DW라고 적혀있는 용액이 있어. 이게 증류수예요. 증류수.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증류수 정수기처럼 생겨있거든요. 그걸 따라가지고 한 500ml 좀 넘게 마셔봤거든요.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뭐 2리터 이상이 되는 많은 양이 아니라면 우리 살신성인의 자세로 실험했잖아. 사실 그거 아니었어요. 궁금해서 진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과학실에 있는 거는 사실 함부로 건들면 안 돼. 나는 알았어. 사실 큰일이 있진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한 거고. 어쨌든 이론상으로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가서 또 훔쳐먹고 학원을 그랬다 해라. BW 먹으면 된다 해서 그래. 다음 등장액이에요. 등장액. 다음 등장액은 뭐냐면 같다라는 거예요. 농도가 같은 액체예요. 누구랑? 세포랑 그럼 물이 이동해야 안 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가기도 하고요. 나가기도 해요. 근데 이 양이 같아. 이런 뉘앙스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문제에서 나와 물의 이동이 없다라고 나와요.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출입량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크기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크기의 변화는 없다. 단 출입은 한다. 출입량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출입량이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은 고장액이에요. 농도가 어떤 용액? 높은 용액. 누구보다? 세포보다 높은 용액이야. 이름 보면 파악할 수 있지. 그럼 물은 농도가 높은 쪽으로 가니까 왜 짠 물에 물을 타야 옅어질 거니까 바깥쪽으로 물이 빠지겠죠. 그럼 이 적혈구 사이즈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작아지면서 엄청나게 쭈글쭈글해. 쭈글쭈글해. 원래는 살짝 쭈글쭈글했는데 많이 쭈글쭈글해. 이 적혈구가 수축하게 되고요. 쭈글쭈글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누가 그럼 고장에게 넣으면 적혈구가 고장나네요. 못 들은 척했는데. 못 들은 척했는데. 내가 안 그랬어? 다음은 식물세포도 산수시켜볼게요. 네, 요것만 하고 문제 한 2개 정도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피커 그려줘야겠죠? 하나, 좀 크게 그릴게요. 피커 3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식물세포 그려줄까요? 여기에 세포 벽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 막 있고. 자, 막은 벽하고 적당히 떨어져 있게 그려주시면 돼요. 적당히 떨어져 있게. 자, 여기 벽 있고요. 그리고 세포 막이. 모르시고. 여기 벽 있고. 그냥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또 다 넣어봅시다. 이번에 저장액에 넣을게요. 저장액에 넣으면 바깥쪽에 농도가 더 낮네? 물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네? 안으로 물이 쓱 하고 스며들겠네? 사이즈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러니까 결국 거의 여기가 꽉 찰 정도로 이렇게 되겠죠. 거의 꽉 차겠지. 사이즈가 이렇게 커져. 벽하고 막하고 거의 들러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장액에 넣었을 때는 이 막과 벽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먹더라도 벽은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막만 커지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막만. 엉망진창. 네.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지지 않습니다. 얘는 터지지 않아요. 왜? 벽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야. 아, 그러니까 기계풍선 같은 걸 보면 그럼 쟤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안 터집니다. 아니, 아무런 변화가 없냐? 터진다니까. 그 식물한테 증류수를 먹여도 걔는 아무런 변화. 과학계에 길을 걸으면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친구한테 중류수를 왜 먹여요? 너가 먹을 거야? 너한테 못하는 걸 친구한테 그래. 궁금해서? 그래서 먹여도 당연히 안 좋죠. 농도가 있는 물을 줘야 돼. 터지지는 않아요. 그래, 이런 게 뭐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의 얘기인데 당연히 여기 변화 있다 없다? 변화 없다. 출입은 한다 안 한다? 출입은 한다. 들어가는 양 나가는 양 같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자, 마지막 고장의 얘기겠죠. 고장액은 액체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니까 빠지기만 물이 빠지기만 하겠지. 그러면 이 세포 막 크기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네. 그러면서 벽이랑 좀 떨어지겠네요. 작아지겠네. 그치? 그래서 막과 벽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오히려 늘어나겠다. 그렇죠. 거리가 증가합니다. 불이 떨어지니까. 자, 우리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원형질 분리. 원래의 모습이 분리되었다. 원형질 분리.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고 문제 몇 개만 풀게요. 진도가 많아서 많이는 못 풀어드리고. 떼한 거 많겠다. 네? 떼한 거 많겠다. 그럼요. 아니다 봐. 나 악상이라고? 야, 계약 전까지 끝내야 되는데 어떡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너가 하루 겠다고 말하시거든요. 야, 어쨌든 누가 짜든 14주에 끝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야. 제 끝내야 거 뭐 조단모자예요? 어쩔 수 없어. 문제 몇 개만 봅시다. 한승현 쌤 알아? 한승현 쌤? 몰라? 학원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이름처럼 되게 예쁜 선생님 있어. 아파 보여줬어요. 남자 쌤이야. 나한테 키가 되게 크셔. 2m 30 되구나? 예? 그게 이거 몰라, 나보다 크니? 내가 한 2m 20대. 왜? 무슨 개소리지 이러고 있어. 139쪽 봅시다. 판 두 개 있고요. 139쪽에 19번 문제 볼게요. 고난도만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자, 19번에 A판 있고 B판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나요? 고난도 19번. 그러니까 여기 점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점선 중에 하나가 판의 경계래. 됐니? 자, 그 다음 점들이 좀 찍혀 있거든요. 여기는 선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 이 중간에는 그러니까 파란색 점은 진원의 깊이가 안 깊죠. 여기는 좀 깊은 게 나타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은 무려 진원의 깊이가 300km가 넘는 신발 지진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네? 왼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어떻게 돼? 점점 깊어지는 형태가 나타나죠. 자, 이 그림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판을 그냥 이 좌우로 그려드릴게요. 좀 편하게. 여기 A판, 여기 B판.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기 지진을 한번 나타내 볼 거야. 맨 오른쪽에 일어나는 지진은 깊이가 깊어 안 깊어? 안 깊잖아. 이 정도겠죠. 요 정도. 맞아. 그 다음에 살짝 왼쪽으로 갔더니 깊이가 살짝 깊어졌죠. 요 정도. 더 왼쪽으로 갔더니 깊이가 더 어떻게 됐어요? 더 깊어졌지. 요렇게. 요렇게 깊어졌잖아. 맞아? 지 이걸 선으로 이어가. 선으로. 선으로 이으면 이런 모델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승은아? 손으로 이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진원이 일어난 지점을 왜 어차피 이 섭입대에서 일어나니까. 그럼 B판이 A판 밑으로 들어간 모습이네요. 그럼 B판은 밀도가 어떤 판이에요? 밀도가 더 큰 판이겠죠. 그럼 A판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B판 위에 얹어져 있지. 이렇게. 이게 A판이지.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마그마가 이 지점에서 뽕뽕뽕 올라오겠네. 그럼 여기 A판 지금 보니까 바다죠. 해양이죠, 해양. 자, 이 해양에 섬이 이렇게 생겨날 거예요. 이 섬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 호상열도라고. 그니? 호상열도는 무슨 판에 생겨? A판에 생겨. 그다음 경계 찾아볼까요? 경계는 제가 아래에서 찾으라 했어요, 위에서 찾으라 했어요? 위에서 찾으라 했죠. 여기가 경계입니다. 이렇게가 경계예요. 아,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 니은이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계로부터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가면 A가 밀도가 작잖아.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가면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 해서? 커진다라고 했지. 자, 그 문제에서 하자고 보니까 20번도 한번 볼까요? 20번까지만 하고 수능하고 맞지. 아, 왜? 뭐 지금 따고 싶어? 어때? 저 시험 다 못 보잖아. 어? 못 보잖아. 그럼 10시에 보내줬으면 안 돼. 어? 10시에 보내줬으면 안 돼. 10시에 그럼 보내주지 않아? 써야지. 전 그냥 보내주면 안 돼. 여섯 번 보내가지고. 숙제도 안 한 놈이고. 한 경기 A 나와 있고요. 자, A에서 이렇게 퍼져가고 있네. A는 무슨 경기예요? 퍼졌네. 빨리 해야 빨리 가지. 무슨 경기야? 갈산형 경기죠. 맞아? 자, 그 다음 B가 있네, D. B가 한 이쯤에 있네요, 이쯤에. 아, 근데 봐봐. 여기 하나의 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판이 이 경계 쪽으로 다가왔네. 부딪혔겠네. B는 무슨 경계니? 이 판이 이렇게 가서 여기랑 부딪혔잖아. 모이는 거 무슨 경계라고 그랬어? 모이는 거 무슨 경계예요? 그런 경기. 그럼? 수렴형 경계지. 아, 이 B는 수렴형 경계구나. 그럼 봐봐. B랑 부딪혔을 때 모습을 보면 이 아래로 이렇게 파고들었겠죠. 왜? 왼쪽에 있는 판이 B 기준 왼쪽에 있는 판이 해양판이잖아요. 밀도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너네 B 그림 보면 B 경계 보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모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여기로 파고들었다는. 여기로 파고들었다. 다음 C는 어디에 있냐면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요. 이쯤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아, B에서 C로 갈수록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깊어지겠지. 어? 그렇기 때문에 경계 해석도 할 수가 있다. 까지 하고요. 클리니치 마무리하고 기가 합시다. 클리니치 마무리하면 평일에 또 부를 거야.